오늘 저희가 이거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게 화요 재무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이게 근데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이 과정이 끝나면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 이 시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컨텐츠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앞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조금 요거 말고 컨텐츠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챕터를 크게 보면 11챕터, 12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여러 가지 금융 지표들이 있어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뜯어볼까 싶어요. 이론적인 부분도 보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요즘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 환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린 주로 이제 개인 고객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개인 고객들한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던 해 처음으로 1000을 돌파를 했다가 뭐 400까지 떨어졌다 다시 1000 올라갔다 떨어졌다 1000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다가 지금은 뭐 2000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럼 이 박스권을 언제쯤이면 돌파를 하고 다시 성장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얘기하기도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이거 첫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뭘 보냐면 금융회사,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베이스가 이 보험 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재무 설계를 표방을 하고 경제 자문연구소를 표방하다 보니까 경제 전반적인 사실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융 시장들이 어떤 시장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직접적인 금융과 간접 금융, 최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인해입을 상품들을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고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조회가 되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금융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3번에 보면 금융회사가 나오죠. 금융회사에 보통 우리는 금융상사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공식 용어는요 이렇게 돼요. 그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이게 증권사의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가 있고 금융투자회사, 이것도 증권사나 그런데 기타 금융회사, 이런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종금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데를 알아볼 거고요. 유관기관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소가 안 되신 분 제가 잠깐 음소를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렇게 이제 저축, 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건데요. 맨 처음에 저축 쪽을 볼 때는 예, 됐습니다. 그 저축을 볼 잠깐만요. 어디가 켜져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다 됐습니다. 자, 저축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거부터 볼 텐데요. 왜 위에 걸 보냐면 우리가 이제 고객 걸 이제 상담 자료를 만들죠. 근데 거기서 고객 수지 분석 하잖아요. 고객 수지 분석을 할 때 어떤 챕터는 소득의 영역에 넣어야 되냐, 성과급을 넣어야 돼? 아니면 비정기 소득을 어떻게 넣어야 돼?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걸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하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거를 전체 안에 뭉뚱그려서 들어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비 쪽에서는 사실은 원래 재무 쪽에서는 아주 항목을 세분화시키거든요. 주거비 따로, 통신비 따로 막 이렇게 나눠 놓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달은 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좀 적게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평균보다 어느 정도 돈을 더 있게 잡아주느냐. 그리고 보통 소득은 원래 받는 것보다 약간 작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원래 쓰는 것보다 약간 높게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짰을 때 고객이 여유라는 게 생겨요. 텀이라는 게. 그 텀이 생기지 않고 빡빡하게 계획을 짜게 되면 고객은 무조건 깨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허물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요. 저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은 금리만을 봐요. 근데 금리와 항상 연결해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랑 금리랑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같이 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현가, 종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그거를 컨설팅에서는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에서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뭐가 있느냐. 흔히 말하는 예금, 적금 외에도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투자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축과 투자의 간단한 구분하는 방법서부터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상품들의 종류들을 쭉 훑어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ELS니 ETF니 굉장히 많은 요즘에 새로 나온 상품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상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고객들 중에서 부 이런 상품들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 부가 뭔지 아세요? VOO 들어봤죠?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예,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 4가지 종류의 상품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블랙록에서 하거나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하거나 이런 상품들인데요. 굉장히 수수료가 적어요. 우리들도 권유는 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없을 뿐.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유리하죠. 수수료가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움직여지니까 그런 것들이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모르면 안 되거든요. 권하진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직접 투자, 직접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갈 텐데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배우는 게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 예를 들면 펀드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하면 근본적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본을 안다는 얘기는 주식을 알아야 펀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가라는 개념과 자수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그 주식에 대해서 배우는 장이에요. 그런데 금융에서 주식만 했느냐? 당연히 아니죠. 채권도 배워야죠.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수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흔히 우리가 국채, 공채 합쳐서 국공채라고 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낮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 국공채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물론 신흥국 국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브라질 국채 이런 것들은 국제금리 10%를 주는 이런 상품도 존재하는 것처럼 선진국 국채도 금리가 이렇게 될 때는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같이 보게 되면 뒤에 외환과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 나라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수익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쪽 분야의 상품을 알게 되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쪽의 분야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알 수 있게끔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세계 경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고객들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거냐, 기본적인 분석을 할 거냐.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기술적 분석은 아주 10%, 20%만 사용하고 기본적 분석을 70%, 80%를 사용하는데 그 기본적 분석의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거든요. 그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이 주식을 평가할 거냐, 가져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도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뭘 보게 될 거냐면 펀드나 파생상품,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옵션, 뭐 풋옵션이, 콜옵션이니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합이라고 하는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개념들의 상품들도 조금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구조화 상품들이라 그래서 몇 가지 엮어놓은 상품들이 부동산이랑 결합시켜놓은 상품이라든지 그런 상품들도 그 증권사나 이런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하지만 우리보다 많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아는 척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손해와 손실이 차이가 뭘까? 이런 것들이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해와 손실. 그죠?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완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도 고객이 이건 손실입니다, 이건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신용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관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대출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이네이블 같은 거, 자산 대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그런 여신 전문 회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금융회사의 양대축이 수신과 여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 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톨게이트를 나갈 때 표 받는 곳, 지금은 뭐 하이패스로 싹 지나가 버리지만 표 받는 곳, 표 내는 곳, 옛날에 그런 기억나세요? 근데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딱 가면 표 받는 곳, 이게 어딜까요? 들어갈 때일까요? 나갈 때일까요? 지금은 표 받는 곳이 들어갈 때예요. 근데 옛날에는 표 뽑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톨게이트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신수신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에요. 여라는 말과 수, 받을 숫자거든요. 받는다 그래서 수신이고요. 줄 여자 써서 준다 그래서 여신이에요. 그러면 수신 받는다 그랬잖아요. 은행 기준으로 받는 게 뭘까요? 예금적금이요. 은행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는 건데.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신이라고 불러요. 수신, 이게 수신이에요. 좀 여신이라는 거 틀렸어요? 수신이에요. 그러면 여신이라고 하는 건 줄여자니까 은행 입장에서 주는 게 뭐겠어요? 대출이요. 그럼 여신 전문회사란 말을 금융회사에서 써요. 이 여신 전문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대표적인 여신 전문회사가 캐피탈이죠. 근데 캐피탈 말고도 그 카드회사가 여신 전문회사입니다. 신용카드는 다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산대부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여신 전문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는 앞에 있는 챕터에는 신용관리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여신 전문회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어디선가 돈을 끌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갖고 있는 자산만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고 들어올 때 어디선가 투자를 받거나 뭐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험의 영역인데, 이 보험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보험 전문가들인데 취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잠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퇴 설계라고 부르는데, 은퇴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그 노후 상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서 옛날엔 3층 연금 뭐 이런 말 썼어요. 지금 3층 연금이라는 말은 싹 들어갔어요. 이건 옛날 개념이에요. 지금은 다층 연금이라고 불러요. 한 계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층 연금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다층연금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혹시 영모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영모직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주택연금이에요. 근데 주택연금만 있나요? 농지연금, 산림연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7, 8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활용하지 않고 은퇴 설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보험을 통한 연금 계획을 수립해 준다거나 보험이 아니더라도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죠. 맞죠? 그런 상품도 월 지급식 상품들이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 하나. 이네이블이 월 지급식 상품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많이 있었던데 블랙록에서 있었던 그런 것처럼 월 이자를 받아서 월 이자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연금을 더 가입한다거나 이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트라이를 했었는데 트라이를 하다가 그 이자율을 한 1%포인트 정도 좀 낮추더라도 월 이자를 받으면 사실은 그게 미리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1%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 업에도 도움이 되게끔 별 외의 수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빠르면 다 다음 달 그래서 여름 중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재무설계를 뒤로 빼놨어요. 재무설계를 뒤로 빼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뒤로 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금융상품을 우리가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재무설계를 하자. 보통 책자, 자산관리사 책자의 1권이 재무설계예요, 사실은. 이경훈 연구원님의 승인증을 달래요. 그래요. 여기 들어갔구나. 또 두 분이 들어오셨구나.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 화면을 안 보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다시 빼고. 자,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원래 재무설계는 자산관리사 시험을 보건 AFPK를 보건 CFP를 보건 제1권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뺄까 뒤로 뺄까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기자님 혹시 이어폰 있으세요? 잠시만요. 진짜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네. 여기 있죠? 마우스가 쪽으로 내리면 들어오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 이쪽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저쪽으로 옆으로 당기죠. 더 가셔야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재무설계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한동안은 제가 재무설계라는 말을 안 써왔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재무, 포도재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솔직하게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지만 사실은 한국재무는 지금 원년 멤버들이 다 이탈했거든요. 만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다른 회사 가고 대표했던 오정현 씨나 강상배 씨, 김진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한국재무에 남아있지 않아요. 포도재무도 결국에는 회사를 법인을 매각을 하고 다른 회사의 이렇게 지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인식들이 재무설계 그런 보험회사에서 하는 그런 컨설팅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이 재무설계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가정경제연구소를 만들면서 가정경제관리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설계라는 말을 버려야 되나? 공식적인 용어로 CFP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게 보험사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그대로 다시 살려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재무설계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해요. 이 과정을 얘기를 하면. 근데 보험사 사람들은 이게 좀 식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문할 때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는 세븐 스텝, 초의 면담서부터 시작해서 AP하고 PC하고 뭐 이런 과정들, 이게 재무설계 과정이에요. 그거를 보험사에서 따와서 보험 판매 적합하도록 용어들을 뜯어고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인데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선진한 특징처럼 보이고 얘네들은 여기서 감탄을 해요. 그러면 일반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단계들을 거쳐왔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만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선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그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재무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교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상황도 좀 많이 변했는데 2024년에 맞게 좀 뜯어보는 건,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의 지침서, 우리의 보고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개의 챕터를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중간에 이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연령별 재무 설계라는 게 있죠. 이거를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아주 재밌는 거를 최근에 발행한 게 있어요. 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 설계, 신혼기를 위한 재무 설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자료를 만들어낸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최근에 입수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은퇴자를 위한 재무 설계까지 전부 다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 연령별, 각 시기별 재무 설계를 공부를 해볼까? 그러면 신입사원들용으로는 그걸 공부를 좀 해서 잊어버리면 다시 그 교재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은퇴자들을 위할 때는 은퇴자를 위한 재무 설계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9번까지의 챕터는 이론을 배우고 10번 재무 설계 쪽에서는 우리가 실전과 접목된 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달라,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원래는 한 2달 정도를 예상하고 할 생각이었지만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짧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근에 있는 전체를 뭉뚱그리는 게 뭘까? 뭉뚱그리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건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 경제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금리도 바뀐 거고, 그것 때문에 환율도 바뀐 거고, 그것 때문에 상품들도 거기에 맞춰서 출현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먼저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하는 부분인데 생략하고 넘어가는 강의도 있고, 좀 자세하게 10시간을 하던 그 두산이나 20시간 넘게 하는 LH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2시간 강의, 3시간 강의 할 때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 시켜놓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송아 씨. 네. 아니 미안해요. 이게 송아 씨가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송아 씨가 대답을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송아 씨 혹시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매번 꿈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있었던 꿈이 어떤 꿈들이에요?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 다녀서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운동 태권도를 잠깐, 진짜 아주 잠깐 갔는데 관장을 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그랬다가. 또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 선생님, 선생님도 되고 싶었다가. 네. 그죠? 그 꿈들은 그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들이 공통점이 지금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적인 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에요. 사실 저도 꿈들이 계속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에 가졌던 꿈은 아주 어릴 땐 기억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저는 파일럿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가지면 그쪽을 공부하게 되죠.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 어린애가 무슨 공부를 하겠나 싶지만 흔히 말하는 요즘 유튜버들에서 세계의 무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무기책 사 모으기 시작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투기는 어떻게 구분하고 앞에는 F자, A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고 C자는 수송기, F는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B자는 폭격기 뭐 이래 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나름대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길을 계속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꿈이 없이 방황하는 길을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또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또 그 꿈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엔 꿈이 없지 한 1, 2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 이런 식의 길을 걸어갔었거든요.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직업적인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세분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재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재무적으로만 보게 되면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뭐냐면 경제적 자유.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돈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미지 팀장이 여행을 멀리 갔다 왔죠? 호주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얼마나 쓰셨어요? 작년에는 3,600만 원, 이번 달 올해는 3,200만 원. 예, 3천만 원 돈을 한 달 사이에 쏟아붓고 왔어요. 자,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경제일자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을 때 차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여력이 있는데 안 바꾸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나는 100억의 자산가인데 난 아직도 소나타를 끌어도 돼. 그런데 나는 벤츠나 BMW, 마이바흐를 끌어도 될 수, 롤스로이스 팬텀을 끌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만 내가 안 할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희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 안 해요. 예전에 제가 매니저 생활을 할 때 리크루팅 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친구가 성균관대학교를 나와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음식점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참, 그리고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잡을 걷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희 딸은요 오토바이 뒤타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좋아할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런데 정말 딸을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다니고 싶을까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고요. 고객은 그럴 수 있어요. 고객은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산을 얻고 소입이 많아지고 그래져서 차를 살 수 있으면 틀림없이 아이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녔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은 요렇게 조그맣게 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우리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 시절의 생각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자산이 많아지면 그 시절로 돌아가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단순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 중에, 우리 연구소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경제서적을 공동으로 집필하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뭘 제목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나온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누구도 이걸 제목으로 쓰지 않은 경제적 자유. 이걸 책 제목으로 하는 게 어떨까? 가장 선언적이고 그런 내용,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서를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 돈 걱정하지 않는 노후 뭐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한 시세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입문서로서 경제 입문서로서 참 좋은 책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아마 입문하실 때 추천했을 텐데 그 보도 셰퍼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보도 셰퍼가 지은 여러 책 중에서 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돈이라고 번역이 돼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거는요, 제가 왜 이거를 입문서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냐면 이건 돈, 재무 설계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철학서이기도 하고요. 자기계발서이기도 해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흔히 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많이 벌지?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돈을 판단할 것이냐, 돈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먼저 담아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이 책 때문이 아니라 한참 그 이후에 나왔던 책이긴 하지만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 경제서적이에요. 근데 아세요? 우리가 이런 책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기억나시죠? 가장 기본적인 게 근본적인 거예요. 12살이 된 키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게 경제 입문서로서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아이들 들고 읽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경제 입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간에 그런데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 주변을 얽어매고 있는 사회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가, 뭐 금리라든지 오래 사는 것, 세금 이런 문제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속성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소비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것들이니까 이걸 하나씩 뜯어보자면 먼저 물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사실 물가를 크게 보면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매 물가나 소비자 물가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걸 볼게요. 여기서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거 올해 1월 달에 나온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보면 그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요.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가격들이 올랐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11%, 설탕 18%, 케첩 17%, 어묵 16%, 우유도 10% 올랐어. 가만히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 후에 진짜 밥값 많이 뛰었잖아요. 그 주변에 저는 아직도 그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김밥이 1,000원이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한참 동안 1,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밥 전국 1,000원 아니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나요? 3,000원. 와, 봐요. 그 몇백 프로 오는 거예요? 300%, 350% 오는 거잖아요. 작지 않거든요. 뇌리 속에는 아직도 1,000원이. 그래서 말 그대로 김밥 전국에서 김밥 하나에 라면 한 그릇 말아 먹으면 8,000원. 이게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작년에 3.6% 올랐어요. 그 전에 5.6%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4%도 5%대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직전 10년치만 제가 데이터로 만들어 봤더니 이 정도더라 라는 거죠. 보통 강의 때는 이 부분을 얘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처음으로 0.7%를 발표했던 2016년 물가상승률. 자, 참고적으로 물가상승률은 몇 월 달에 발표를 하죠? 전년도 거? 지금 1월 달에 발표합니다. 지금 1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21년 이전에는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물가상승률 0.7%는 2017년 4월 1일자에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발표가 되다가 지금은 그 기가 막히게 조사 방법이 세련되셔가지고 바로 1월 달에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바뀐 것 뿐이에요. 지금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0.7% 발표했을 때 실제로 물가를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데가 언젠가를 통계청자로 딱 뒤져보니까요. 1970년대 나와요. 70년대면 어떤 시절이냐면 우리나라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할 때요. 새마을운동 막 일어나 있고 그럴 때요. 잘 살아보세 하면서 뭐 신장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에요. 인적 고도 성장을 했죠.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그냥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만 불 수출의 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100만 불 우습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데 그 당시 나왔던 그 드라마들 기억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이런 거 막 나오고 있었던 그러던 옛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대로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있었을까? 제가 살던 동네는요, 그 몇십만 명이 사는데 텔레비전이 딱 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어요. 텔레비전을 어느 시간에 열어주고. 그리고 그때 텔레비전은요, 연식이 저랑 비슷한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게 닫아요.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닫히는 게 있어요. 다이얼식으로. 그래서 이 쫙 열어가지고 보게 하다가 떠들면 너 나가! 막 그러고 났었어요. 그러는 시절에 집에 차 있는 집은 진짜 부자. 그러던 시절에. 근데 물가들이 막 뛰었다고요. 물가들이 막 뛰어서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막 그랬다고요. 이자율 50%, 60%는 뭐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은행 이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물가만큼 올랐다는 거죠.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건 진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행정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물가를 다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곤란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지만 이제 외식 물가는 뭐 강의 때는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외식이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는지를 조사를 해요. 지금처럼 뭐 고기를 썬다거나 회를 뜬다거나 레스토랑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중화 요리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가장 많이 먹은 짜장면을 갖고서 이것만 측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골라내는데 지금 여러분 음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음료를 마시려면 어디로 가냐면 지금처럼 편의점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구멍가게를 갔겠죠. 그런 가면 직장인들은 어디 가겠어요? 다방을 갔겠죠. 다방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 누가 뭐래도 커피인데 지금도 음료는 커피를 제일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 커피를 골라낸 거예요. 음료 중에서는. 이렇게 골라내게 460개 항목을 골라내게 됩니다. 이 460개의 항목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460개 항목을 지금도 460개 항목만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요리집에 딱 가면요. 짬뽕값이 높아요? 짜장값이 높아요? 그죠? 왜 짜장값이 낮을까요?
반입하니까 통제받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암묵적인 통제. 무슨 얘기냐면 짬뽕 값을 올릴 때는요 아무런 연락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통계청에서 이 짜장값 460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장값 얼마나 물어본다고요. 근데 음식점 사장, 중화요리집 사장님이 탕수육 가격은 안 물어보는데 짜장값을 물어와. 정부기관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은연중에 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가격이 다른 짜장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짜장들을 만들까요? 간짜장. 뭐저 삼선 짜장, 일반 무슨 심지어는 옛날 짜장? 아니 옛날 짜장과 짜장면의 차이가 뭡니까? 완전 뭐 감자 크기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쟁반 짜장과 2인분도 한다 그러잖아요. 2인부터 한다. 근데 쟁반 짜장과 짜장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짜장은 올리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연중에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커피를 측정하겠어요? 뭐 흔히 말하는 밑에 천사다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별다방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까? 이 밑에도 별다방이 있는데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그 옛날에 많이 팔았던 맥스웰하우스 가격을 측정할까요? 지금 맥스웰하우스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맥심 가격을 측정을 할까요? 공무원 조직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에요. 보수적인 조직이거든요. 다방값을 측정합니다. 다방이 얼마나 있다? 시골에 있어. 있어. 시골에 있어. 아, 노량진에도 있어요. 역전다방. 있어. 네. 하여간에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커피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는요 기름값도 측정이 대상이 휘발유 값을 측정을 하니까 휘발유 값도 측정이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도 측정이 되고요 공공요금들에서 버스 값이 측정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골라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왜 물가 상승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우리 먹거리들은 10% 이상씩 다 뛰었다고요. 10%가 뭡니까? 10% 20% 뛰었는데 부동산은 거꾸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작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은행연합회에서 2016년 물가 상승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을 했죠.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그 당시에가 4.2%, 재작년께 12.4%, 그리고 이번에 4월달에 다시 발표가 됐어요. 4월달에 발표가 되면서 정부에서 3.6%가 발표할 때 은행연합회가 7.8%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보다는 늘 4배, 2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나오는 게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은행에서 발표하는 2만 개사 품목은요 모든 품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소비자 물가랑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제외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외되어 있고 생필품 중심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 때는 생필품 중심으로 측정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강의 때는 460개 항목, 2만 개 이상의 품목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생필품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봤던 그런 것처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내죠. 그냥 평균 가격이 아니라 매출 대비 평균 가격을 가중치를 둬서 내니까 사실은 많이 팔린 품목이 있고 조금 팔린 품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중치를 둬서 다 반영을 하는 게 소비자 단체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은행연합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다. 실제 팔린 거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왜 우리의 미래를 힘들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할 때 20대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30대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냐고요? 바로 공적연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인상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상승률 왜곡되어 있는 460개만 된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붕괴하죠. 근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5.1%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으신 분은 연금을 5.1% 인상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좋아 보이죠? 그렇게 발표한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5.1% 인상했을 때는 기사를 찾아보면 연금 인상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5.1%인데 이렇게 기사가 나온다니까요. 언론의 경제지, 매일경제에서, 한국경제에서 그렇게 기사를 해요. 그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블로거나 들어가면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상승률이다. 라고 세설이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경제지에서는 연금 인상률이라고 나왔어. 이게 왜곡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160을 받기로 했어요. 180을 받기로 했어요. 아니 200을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으면 여기서부터 매년 연금이 인상될 거야. 왜? 정부의 물가상승 이상으로 더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돈의 현가, 돈의 가치로 따지면 받는 돈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돈의 가치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물가상승률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처음 받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받는 것. 돈의 가치로 따지면 국민연금은 받을 때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게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국민연금을 표현해 줄 때 실제로 얼마 받는데 시간이 지난 당신 15년 뒤에, 당신 20년 뒤에, 당신 5년 뒤에 국민연금 얼마 받아요. 그런데 은행연합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2만 개 이상을 조사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돈의 가치로 70밖에 안 돼요. 지금 돈의 가치로 60밖에 안 돼요. 지금 돈의 가치로 80밖에 안 돼요. 160 받을 줄 알았죠? 아니네요. 80 받는 거네요.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시면 지금은 로또라는 게 있어요. 로또가 이번에 9분명이 당첨됐나? 이번에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당첨돼서 받는 게 10억에서 20억, 평균적으로 그 정도씩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면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옛날에 주택복권이 있었어요. 주택복권. 주택복권 당첨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500만 원. 주택복권? 네. 아니요. 1억 얘기. 1억. 예. 자, 1억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70년대에는 1억이면 집 한 채 샀는데 80년대 1억이면 집 한 채 샀는데 지금은 10억 이상을 줘야 집 한 채를 산다. 이게 변동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당신 생활비 얼마나 필요해요? 노후의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당연히 물어봐요. 50대한테 물어보면 그 비슷한 가격이 나오고요. 20대 생활비, 50대 생활비는 달라요. 제가 20대나 30대랑 그 컨설팅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활비 얼마 써요? 저는 한 150 정도예요. 저는 200 정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50대 부장님이나 성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를 쓸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 정도 쓸까요? 그 정도가 당신이 나중에 노후에 쓰셔야 될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쓰는 생활비의 수준과 그때 쓰는 생활비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400을 쓰는 것 같아. 아, 우리 부장님은 얼마 정도 쓰겠지? 좋아요. 500을 쓴다고 할게요. 그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은퇴 플랜을 잡는다? 이게 맞는 건가요? 땡. 그거는 그 사람들은 돈으로 그 당시에 500만 원을 나오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가를 반영한 계획이 아닌 거예요. 물가를 반영하면 700이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 1000이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은행에도 적금을 가입했을 때 3%짜리 적금을 가입했는데 물가가 3%예요. 그럼 이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3% 안 하면 마이너스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로 보면 나는 천가 기준으로 100만 원 내서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그 개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뒤가 되면 지금 100만 원이면 한 280만 원, 3%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비를 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됩니다. 그럼 목표를 얼마나 할 겁니까? 200만 원 준비하기 위한 목표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500만 원 준비하는 목표를 가져가야 맞을까요? 당연히 500만 원. 그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야,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지금부터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50대나 60대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이 돈이 국민연금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자금도 사실은 줄어들어가서 이건 정골팀장이 잘하는 작업인데, 옛날 정골팀장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60세 얼마 받고 65세 얼마 받고 70세 얼마 받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 돈이 지금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딱 보니까 내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 내가 연금도 200만 원 들어가고 있고 막 그래서 한 65세 은퇴하면 한 달에 나는 4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 괜찮네. 평생 이제 400만 원 나오겠네. 그런데 80대 됐을 때 그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다시 더 나오는 무슨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이 들어도 연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장성 보험 얘기할 때, 연금 얘기할 때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세대 가입률로 가장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세대가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60대일까요? 60대. 아니, 50대가 제일 많아요. 아니, 가입률. 50대 때 가입을 제일 많이 해요. 두 번째가 어딜까요? 40대가 아니고 60대예요. 심지어는 80대인 저희 아버지도 홈쇼핑보다 가입을 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납입 기간을 할 때 내가 돈을 벌 때까지만 납입 기간으로. 그래서 20대 때는 30년 같은 거 해도 되는데 50대 되신 분들은 10년 납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은 왜 보험을 가입하나요? 이유는 단 하나요. 해보니까 애들한테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없어도 이거라도 해놔야 애들한테 손 안 벌릴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입하는 거예요. 큰 금액을 가입하는 건 아니고 자잘하게는 가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입 횟수나 이런 거 따지면 60대가 40대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금리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강의 때는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자료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어요. 그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3.5%입니다. 근데 2023년 1월 13일 날 3.5%를 딱 찍고 현재까지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1년 4개월째 동결되고 있어요. 다음 달도 거의 동결이 될 게 분명해 보여요. 또 시간이 있을 때 뭐냐면 지금 이게 금리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3.5%. 높은 거. 언제에 비하면? 옛날에 이렇게 10여 년간의 저금리 상황에 비하면.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은행 거 기준으로 25% 은행 거. 그래서 써있잖아요. 가장 이율 높은 25% 이런 거 있다. 국민학교 입학할 때 53,000원 될 거예요. 중학교 입학할 때 21만 원 될 거예요. 결혼할 때 377만 원이 모여집니다. 준비하세요. 자,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교육보험. 기억하십니까? 현재 교보생명의 원래름이 한국교육보험, 대한교육보험이었나? 한국교육보험이요? 대안이었습니까? 네. 하여간 교육보험. 그 교육보험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기억하시죠? 왜 교육보험이 사라졌습니까?
내 대학 보낼 때 이거면 대학교 보낼 학비가 될 줄 알았어. 근데 물가가 떨어져서 그 돈 받았더니 푼돈 내버렸네. 이래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그게 야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물론 이게 최고가 아니었고요. 더 올라가요. 79년도에 한일은행에서 33% 이런 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거 못 보셨나요? 처음 보는군요. 요즘 쓰는 강의처럼. 그러면서 제가 뭘 보여주냐면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1990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은행 금리가 15% 정도 됐었다. 1억 맡기면 이자가 125만 원씩 나왔다. 우리 연구소를 처음 창립할 때 2013년 지금부터 14년 전에 11년 전에 은행 금리 3% 시절이었다. 1억 맡기면 25만 원 받는 시절이었다. 이때부터 이제 저금리 상황이 도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저금리가 돼서 2021년에 드디어 은행 기준금리가 1.19%까지 떨어져. 1억 맡기면 10만 원 받더라.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3월 기준으로 은행 금리가 10여 년 정도 돌아가더라. 그렇게 됐다. 그럼 이게 높은 금리잖아요. 아니야, 이것도 낮은 금리예요. 이게 낮은 금리. 선진국을 비교해보면 높은 금리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선진국도 좀 높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가 높습니다. 지금 금리 내리겠다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들었던 것처럼 기준을 내리는 것에는 금리를 다시 높여야 된다는 느낌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이때 보면 미국이 훨씬 더 낮았어요. 왜 선진국에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왔을까요? 사실 생각해 원조냐 투자냐. 6.25 직후에는 우린 투자받지 않았어요. 원조를 받았지. 아닌가요? 그러다가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건요. 우리나라가 막 고도 경제 성장을 할 때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베트남전 이전부터 갑자기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생기고 현대자동차가 생기고 막 이럴 때 투자를 주고 흔히 말하는 그 중공업 중심으로 막 성장을 할 때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투자를 들어오면서 뭘 기대를 했을까요? 올라갔다가 무너진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또 성장했다 가라앉고 이런 나라들 많아요.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우리나라 현재 석학들이 필리핀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투자했을까? 미국이 한잔합니까? 대한민국이 한잔합니까? 당연히 미국이 한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가능성 때문에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쟤네들이 한 100억 있으면 그 중에 1억이나 아니 5천만 원이나 아주 찔끔. 그래, 그래도 얘네들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미국에서 갖다 놓으면 1%인데 한국에 갖다 주면 3% 주니까 이런 것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말하는 증시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던 게 언제부터냐고요. 우리나라 금융이 개방이 된 게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금융 개방 안 했었어요. 1987년 정도부터 금융이 개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증권사도 들어오고요. 은행도 들어오고요. 시티은행이나 흔히 말하는 보험사도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1987년, 88년에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오픈됐거든요. 그러면서 6개 보험사밖에 없었다가 갑자기 36개 보험사가 확 커졌죠. 그러면서 그냥 외국계 자체로 들어온 회사들, 프로덴셜 같은 회사들도 있었고 합작사로 들어온 회사들도 있었고 뭐 동양 베네피트 뭐 이래가지고 합작사들 그런 건 대여해야 된다고 6개 사회에 지방마다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그러면서 금호생명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 은행도 홍콩 샹하이뱅크, 시티뱅크 이런 게 87년도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왔고요. 증권사들도 JP모건이나 메릴린치가 있을 때가 87년, 88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 금융시장 그때 개방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라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리스크는 있지만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좀 더 낼 수가 있어서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안전해요? 아니죠.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이자도 조금 줘. 이자도 조금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수익이 적게 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증시 올라가는 것보다 대한민국 증시 올라가는 게 더디잖아요. 이자도 적게 주는데 수익도 적게 나. 그럼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때 뭘 갖고 빠져나가요? 예, 달러로. 그래서 환율이 바뀌는 거예요. 환율이 1200대였다가 1400대까지 지금 1300 후반인데 거기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 물가가 바뀌는 것도 하나의 영향 때문에. 물가가 바뀌는 건 처음에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그랬어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질 때는 수출 기업한테는 좋고 수입 기업한테는 안 좋다. 수출 기업한테 좋다는 얘기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0달러에 팔았는데 환율이 좋아지는 바람에 미국에서 80만 원에 팔려요. 갑자기 100만 원 하던 게 80만 원 돼버렸으니까 싸네?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가발 팔 때 얘기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팔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수출분들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원자재로 생산이 돼가지고 파는 게 없어요. 원자재를 다시 우리나라는 수입해야 들어와야 되는 나라라고요. 기름값 그래서 올랐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국입니다.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니까 그 식량들이 당연히 환율 때문에 비싸졌겠죠. 그 비싸진 거 가지고 만들어 파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고 원자재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건설 비용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생산을 적게 하게 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갈 테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연동제로를 해서 미국의 금리랑 같이 맞춰져 갔으면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대로 미국보다는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져갔을 테니까. 근데 정부가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멍청해서. 아니, 멍청해서가 아니고 부동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고요.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민주당 쪽에서 가져간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너무너무 올라가는데 사람들 심리, 우리나라 심리에 집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다고요. 이거를 실패한 정부를 하는, 다른 걸 다 잘했어도 이거를 실패한 정부인 거예요. 코로나 그렇게 잘 방어를 하고 코로나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부동산은 실패한 정부였다라는 게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얘네들이었어. 이렇게 돼서 윤석열한테 0.7% 표를 더 받아서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물론 이럴 줄 몰랐겠지만 하여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박살나 버려요. 영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하게 되고 하우스 오브 푸어 되고 부동산 가격 진짜 폭락해 버리고 이거 집단 투매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물가 뛰고 수출 엉망이 되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성장률 더딘 나라,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성장률이 더딘 나라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린 거예요. 그러나 동결은 아니었어야죠. 어느 갭 차이는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는 것처럼 한 2%대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기관들이 본 거예요. 보시면 정부에서 얘기한 거,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거, KDI에서 얘기한 거, 뭐 등등등등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다른 나라들은요, 훨씬 적게 봐요. 2% 넘어가게 보는 데가 별로 없죠.
골드만삭스 정도, 그죠? 메릴린치 정도. 우리나라 기관에서 보는 경제 성장률과 외국 기관에서 보는 경제 성장률은 왜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경제 성장률은요, 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잘 보일 이유가 있어요? 없으니까 있는 팩터대로 평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 볼 땐 그 외국 자료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거. 2023년 추산, 이건 추산이 아직 발표를 안 하죠. 이상하게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이런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조세부담률은 실제 내는 세금이에요. 국민부담률은 세금성 준조세들 있죠.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오늘한 수입의 소득의 30% 정도를 세금이 아니라 세금유로 국민마다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내고 있는 나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역대 부담률입니다. 이제는 낮았어요. 낮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죠. 왜 점점 많아질까?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복지는 세금으로 치러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정부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금이 많은 나라일까? 아닌 건 아시죠? 정부 지출 규모가 우리나라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특히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만히 볼게요. 요거 설명하는 방식. 이제 은퇴 설계할 때도 이제 배경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경험상표 이게 많이 하죠? 경험상표가 뭐예요? 말 그대로 경험된 거잖아요. 경험된 거.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남자 여자 남자는 87세, 여자는 90세. 85. 자, 여자 몇 살? 90.7. 남자 86. 이게 경험상표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가만히 보면 제가 1990년에 삼성 입사를 딱 했을 때 남자 평균 수명이 65세였다는 뜻이에요. 정년이 몇 세였냐면 55세였어요. 55세에 퇴직을 해서 10년 살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것도 말 것도 없죠. 60세 환갑잔치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 평균 수명이 65세인데?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86세예요. 팔순잔치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환갑잔치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상표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경험상표가 경험상표이기 때문에 호구가 돼요. 평균의 허점. 평균의 허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 이걸 잠깐 쇼를 마치고요. 다른 쇼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에서 공유를 했는데, 여기다가 화면이 아니고 그거 어디 갔어요? 네, 그 보드가 있는데 보드가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보다 있다. 원래대로 갑시다. 원래대 걸로. 다시 공유할게요. 네. 여기다. 자, 이게 왜 호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제 손 모양을 좀 보세요. 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노트 잠깐
화면 또 이렇게 해서 저쪽 화면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짝했을 때 0세, 100세, 그죠? 네. 그럼 여기가 50세, 요즘에 한 90세 되겠죠? 90이 평균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 평균 같아 보이세요? 이쪽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90이 평균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정점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93, 4세 정도 돼야 평균 정점이 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경험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돌아가신 분들 통계인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통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몇 년이 뒤로 가요. 그럼 여성들은 그냥 짐작으로만 따져도 한 97세 이상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죠? 남성들이 지금 경험상표상 86세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 차이가 이제 4년이거든요. 옛날에 10년이었는데 지금 4년이에요. 그 4년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하면 남성들도 92, 3세는 그냥 간단한 뜻이에요. 맞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오래 사셔서 오시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썼던 거니 건너뛸게요. 근데 건너뛰는데 밥만 먹어도 돈 진짜 많이 든다. 고객들한테 한 번씩 계산기 두들겨주세요. 8,000원씩 하루 3끼 곱하기 360원에 1년치 곱하기 40년은 40년치 60세부터 100세까지 나 혼자 먹는 밥값 3억 5천. 그리고 10,000원씩 계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이나 라면 먹지 말고 그래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먹고 10,000원 하면 나 혼자 먹는 밥값 4억 4천 나온다. 가끔 메밀도 먹어야 되고 가끔은 순두부도 드셔야 되고 가끔은 탕수육도 먹으려면 4억 5천 5억은 있어야 된다. 나 혼자. 그 뜻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 여행 다니는 비용도 아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비용도 아니고 진짜 밥값이 정도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진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요. 우리도요. 우리 소득 진짜 많이 벌어야 되고요. 소득 중에서 고객들한테도 열심히 지금 미래를 위해서 손가락 빠십니까? 지금부터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만큼은 손가락 빠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생 전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시는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이제 임금 피크제 걸려서 퇴직한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요. 1년, 2년 지났거든요. 임금 피크제 들어간 지. 근데 요즘 들어서 아쉬운 소리를 해요. 느끼는 거지. 뭘 느껴요?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자산이 줄어들 때 사람들이 어디로 눈이 돌아가요?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갈 때 이 자산을 줄여서 현금 자산, 금융 자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본인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깔고 앉은 부동산 자산을 줄여가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적체, 요즘 어마어마하게 매물 적체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 매물 적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전초 증상이에요. 네. 여기서 질문이,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어차피 내 부모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마인드로 네. 요즘 친구들은 그냥 지금을 즐기자 네. 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지금 즐겨야죠. 당연히 지금 즐기세요. 그럼 나중에 손가락 빠세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 세대는요,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래 왔고요. 지금 돈이 가장 많이 있는 세대가 50대, 60대, 70대입니다. 경제성장의 불을 그대로 다 축적을 했어요. 그 친구의 부모가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자수성가 부자들이요, 월급쟁이가 성장한 사람 성공하지 않았어요.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인 거죠. 사업에서 성공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당신이 조금 더 재무적으로 잘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그 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나를 만나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그렇게 된 부모 세대 이상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지금은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두격으로 이렇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경제 환경 변화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래픽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서강대학교의 대학 그 김영희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최근 들어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공유를 할 거예요. 그게 내용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현실상 어떻게 볼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심오한 그 뭐라 그럴까요, 화두를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그 컨텐츠 본대로 그 컨텐츠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